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찬철이라고 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책상 앞에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제 오늘 강의에는 이렇게 뭐 만지작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영화 박사를 받았고요. 영화 이론, 영화 기술에 관련된 논문, 연구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는 특히나 무성 영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과정 때. 무성 영화 다 아시죠? 찰리 채플린 기억나시죠? 찰리 채플린 시대의 영화들이 무성 영화들입니다. 그것의 역사를 공부했었고, 최근에는 디지털 시각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영화 기술 등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론적인 거 연구하기도 하지만 창작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창작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무성영화를 이해해서 무성영화에 걸맞는 반주 음악을 만드는 그러한 창작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202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그 자금으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 창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꿈꿨던 게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는 방식 그대로 영화를 보고 영화에 걸맞는 분위기에 맞게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해서 연주하면 어떨까?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친구들한테. 근데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랑 같이 하지? 그래서 막 동료 옆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봐서 했는데 딱 우연히 이제 마음에 맞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를 제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1920년대 만들어진 무성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업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인공지능 하면은 어떤가요, 여러분?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빼앗고 그런 걸로 약간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가장 큰 협업자, 동료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분명히 인간이 못하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못하는 정확한 영화 안에서의 감정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쇼트의 길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를 이제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반주하는 그런 공유를 한 바가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물론 이제 중점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라는 것은 항상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낸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텐츠, 여러분 컨텐츠가 뭔가요?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는 그러한 문화상품을 우리 보통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요, 그 안에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와 인간의 공동의 협업의 결과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화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는 어떻게 기계와 혹은 미디어와 인간의 협업의 가장 큰 문화적 결과물인가, 그것을 좀 역사적으로 무성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혹은 영화라는 장치가 등장했을 때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비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 진짜 그냥 현실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동영상을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친구 있을까요? 맞습니다. 1초에 몇 장을 찍을까요?
60프레임을 찍을 때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수동으로 찍었어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손으로 돌려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초당 16장이나 18장, 그리고 나중에 24장으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초에 순간순간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딱 보면은 이러한 순간순간의 사진만 있을 뿐이에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빠르게 한 장 한 장 보여주면 우리 눈이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의 사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군가? 받아들인 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게 돼서 동영상으로 우리는 느끼고 지각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죠? 책 모서리에다가 졸라맨 그려서 막 해보셨죠? 이게 동영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에 연속되는 이어지는 이미지를 찍어서 이것을 스크린에다가 빠르게 보여주면은 우리의 눈에는 동영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언제 처음으로 인류는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었을까입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눈이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인지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그걸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이러한 동영상 기록 장치 혹은 당시에는 활동사진, 모션 픽처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동영상을 기록하는 최초의 영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뭘까요? 키네토그라프였습니다. 키네토는 움직임이에요. 그래프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기록하는 장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키네토스코프는 뭘까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치예요. 기록했으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활동사진 장치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1894년도였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디슨은 무엇을 발명가로 유명하나요? 그렇죠. 근데 에디슨이 실제로 영화 장치도 개발을 했었고 1914년도까지 미국에서 영화 산업을 총지휘했던 사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에디슨. 근데 이때 에디슨은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요. 약간 사업가를 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그거를 특허를 등록해서 돈을 벌고 그러한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 장치를 개발했던 기술자는 윌리엄 딕슨이라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만든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장치를 에디슨이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간헐적 움직임, 그리고 반투명한 매체, 필름,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라는 미디어가 들어갑니다. 그거라는 우리의 생체적 현상, 그리고 파이 현상입니다. 미안해요. 오타가 있습니다. 현상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사진을 빠르게 보여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사진으로 인지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잔상 효과는 누구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의 우리가 빛을 혹은 형광등이나 그런 거를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나서 잠시 눈을 감게 되면은 그 형광등의 모습이 잠깐 남아 있어요. 우리 눈에. 그거를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파이 현상은 뭐냐면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러한 사진들, 연속된 사진들 중간중간에 빈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그 사이사이의 움직임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지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 현상과 잔상 효과 현상 때문에 우리 뇌는 이러한 정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부드러운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잔성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내과 의사인 존 에어튼 패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원판에 한쪽에는 우리 한편에는 원숭이를 그리고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마치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걸 실험적으로 해서 우리 눈에는 잔상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분이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러한 걸 원리를 이제 파악하고 나서 이걸 이용한 다양한 장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페나키스토스코프입니다. 페나키스테스는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코프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의 말로 바꾸자면은 환상을 보여주는 장치, 가짜를 보여주는 장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앞에랑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에 말 그림이 있죠? 말이 이제 하나하나게 달리는 모습을 순간순간 다르게 그린 거예요. 연속해서. 그것을 거울에 대고 돌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빈틈이 있죠? 빈틈이 있죠? 이 틈 사이로 눈을 대고 보게 되면은 거울에 반사된 말의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앞에 이것과 같은 원리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움직임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만드는 건 이제 더 이제 간단해졌죠.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원판을 더 크게 만들면 더 오랫동안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발명가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할 때 그걸 다시 틀어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거 어떤 원리로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은 발명가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완성시켰던 사람이 바로 최초로 에디슨이었던 거죠. 당시 이런 비슷한 놀이기구는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원통 형태도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틈새로 눈을 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었고, 거울에 반사돼서 보는 형태도 있었고, 원통 형태도 있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잔상 효과와 간헐적 움직임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한 동영상 만들어내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사물을 빠르게 찍어서 정사진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진을 찍는 기술입니다. 근데 사진은 순간 딱 셔터를 열어서 닿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빛을 기록하는 게 사진기입니다. 그런데 느리게 닫혔다가 열리고 혹은 빛을 한 번에 받아들였을 때 그걸 빠르게 저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의 사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흐릿하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때 필요한 기술이 움직이는 사물을 순간순간으로 정확하게 포착해서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즉, 노출 시간을 매우 짧게 했을 때 사진이 그렇게 정사진을 기록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이제 개발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수염을 길게 기르신 이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머이 브리치입니다. 머이 브리치. 이분은 미국에서 사진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주로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요. 흐르는 풍경들, 그러니까 구름 흐르는 모습들, 흘러가는 강의 모습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사진으로 기록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 잘 찍는 사진가였습니다. 유명했어요. 근데 그만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노출 시간이 길면은 흘러가는 구름을 못 찍게 됩니다. 근데 노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하게 흘러가는 구름을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찍을 수 있게 돼요. 바로 그 기술을 머이 브리치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탠포드 철도 회사의 사장인 스탠포드가 머이 브리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서로 내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 빨리 달릴 때 말의 네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네 다리 중에서 하나는 땅을 딛고 있을지, 이것 중에 서로 내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말이 이렇게 네 발이 다 떨어져 있는 순간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한 발은 땅을 딛고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견이. 근데 당시에 화가들이 말이 달리는 모습을 그릴 때 말의 이 네 발이 떨어져 있는 걸 정확히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습니다. 워낙 빠르게 달리니까 두 발이 땅에 닿는지 세 발이 땅에 닿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들은 주로 대부분 그냥 추측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발은 땅을 딛고 있겠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줄곧 그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네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순간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가 머리 브레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가 세상에서 가장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니까, 순간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이니까 말이 뛸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줄래?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브리치가 이러한 장치를 만들게 돼요. 이건 일종의 말이 달릴 때 순간순간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순간 촬영 스튜디오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이 트랙이에요. 트랙. 이쪽으로 이제 말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 선이 있죠? 이 선은 뭘까요? 셔터와 같은 거였습니다. 말이 막 달려가면서 앞발로 이 셔터를 끊겠죠? 그럼 그때 찰나의 순간에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총 몇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냐면 12대의 카메라를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 셔터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저기서 달려와서 이쪽 트랙을 향해서 쑥 지나갔습니다. 이 트랙을 통과할 때 몇 초 걸렸을까요, 말이? 0.5초 걸렸습니다. 0.5초. 그리고 이 트랙의 길이는 15m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가 1878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광활한 땅에 이러한 말의 순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왜 이 스튜디오의 벽면은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말의 색은 어떤 색이죠, 보통? 검은색이나 브라운 갈색이죠. 말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일부러 스튜디오의 벽을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장의 사진을 찍게 돼요. 그렇죠. 네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순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때 이제 인류는 처음으로 순간 사진 기술 때문에 말의 네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걸 지각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추측만 했었는데 사진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화가들이 말이 달리는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네 발이 떨어지는 걸로 다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기 때문에 화가가 말을 그리는 방식이 더 현실에 가깝게 된 거죠. 우리도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순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덕분에 영화라는 장치도 개발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영화는 더 한참 후에야 아마 이 세상에 등장했겠죠. 머리 브리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뛰고 달리고 움직이는 동물들을 순간순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조요. 그래서 타조가 어떻게 달리길래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지를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의자를 뛰어넘는 순간도 순간의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사람이 점프를 합니다, 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머이 프리치라는 사람은 자신이 찍은 순간순간의 사진을 이렇게 투명한 판에다가 옮겨서 이 장치에 걸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상영을 하면서 보여줬어요. 아, 말이 저렇게 달립니다. 저렇게 네 발이 움직여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자면 뭐죠? 동영상입니다. 바로 저 장치가 영화의 최초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셀룰로이드 필름을 한번 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셀룰로이드 필름이라고, 네, 대단합니다.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의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이 셀룰로이드 필름을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독일의 사업가가 발명을 했습니다. 이때가 1889년도입니다. 머이 프리치가 이러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저 필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유리 건판이라고 유리에다가 특정 화학 물질을 묻혀서 사진을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유리판이었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을 순간순간으로 찍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러한 작은 필름으로 대체한 기술을 조지 이스트만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더 한층 개발될 수 있는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조지 이스트만이 세상에 선보인 그 사진기였습니다.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어요. 이걸 사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지 이스트만의 회사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인화를 해서 집으로 배송하는 체계로 사진을 이렇게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에디슨이 최초로 동영상 장치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오른편에 보이는 게 최초로 에디슨이 만든 영화 촬영용 스튜디오입니다. 검정색 그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로 찍고 여기가 일종의 영화를 찍는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나비춤을 췄던 여인이 여기 앞에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조명기가 없었어요. 조명기가. 그렇기 때문에 낮에만 햇빛이 있을 때만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천장이 열려 있죠? 여기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찍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빛은 어떻게 되나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빛이 오는 방향이 바뀌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튜디오도 빛을 태양을 따라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 그래서 크게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이쪽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튜디오였습니다. 해를 따라서. 그렇죠? 뭐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조명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지만 초창기에는 조명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저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스튜디오를 밀어서 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아까는 좀 작았는데 이게 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에디슨이 왜 동영상 장치를 개발을 했냐면요. 에디슨은 축음기를 처음에 개발한 발명가였습니다. 축음기를 개발하고 나서 이런 상상을 해요. 축음기는 소리를 기록해서 들을 수 있는 장치잖아요. 개발하고 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기록을 해서 나중에 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때부터 동영상 장치를 이제 발명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에디슨이 개발한 동영상 장치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원통에다가 순간순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원통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돌려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장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음기랑 되게 비슷하게 고안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길어야 한 30초 정도밖에 녹음을 못했습니다. 물론 원통을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은 더 오래 기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합리적인 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최초로 그래서 저기 원통에서 이런 방식으로 에디슨이 생각을 바꿔서 보는 장치를 만들게 돼요. 큰 박스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도르래에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한쪽 눈을 대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 필름이 돌아가면서 우리 눈에 동영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거.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귀 쪽에 뭐가 꼽혀져 있죠? 이어폰이 꼽혀져 있습니다. 에디슨이 누구라고 그랬죠? 축음기, 소리를 기록하고 듣게 하는 그 축음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발명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디슨이 개발한 최초의 영화는 무성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유성 영화였어요. 유성 영화. 동영상과 소리를 함께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성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박스에 필름을 넣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아주 길어봤자 30초, 40초도 안 되는 분량밖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동영상을 최초로 개발했지만 분량이 문제였습니다. 길어야 30초, 40초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에디슨의 그 장치가 있는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로 이렇게 만든 이 장치로 찍은 영화입니다. 최초의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권투 장면, 이런 거. 그리고 베개싸움, 이런 것들이 최초로 에디슨이 만든 영화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영화 장치를 미국에서 에디슨이 처음 만들고 있었다면 세상에 에디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아닙니다. 리옹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루미에르 형제라는 사람들이 동영상 장치를 똑같이 고민하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동영상 장치 좀 달랐어요. 에디슨은 박스 안에 넣어서 도르래 방식으로 필름을 돌려가면서 영화를 보는 장치였다면 에디슨은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디슨이 만든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스튜디오 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따로 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항상 이 스튜디오 내에서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이 카메라는 여기에 트라이포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포터블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고 배도 탈 수 있고 놀이공원에 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풍경을 루미에르 형제는 찍을 수 있는 이 카메라를 만들게 됐던 거죠. 에디슨은 스튜디오 내에서만 찍을 수 있었는데 이 카메라는 어디든 들고 나가서 모든 세상 풍경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였어요.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영화 장치였습니다. 오기스트 루미에르고 루이 루미에르입니다. 오기스트가 형이에요. 루이가 동생이고요. 그러니까 루이가 주로 이 장치를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치는요, 이렇게 필름을 넣는 통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부착을 하고 카메라를 수동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서 한 장 한 장 정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이 돌리는 이 장치를 크랭크라고 해요.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이 도구를 크랭크라고 합니다. 꼽아서 돌리게 되면 이제 이 장치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 만들 때 크랭크 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크랭크를 넣어서 돌리다라는 뜻에서 크랭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할 때 크랭크인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돌리게 되면은 위에서 필름이 한 장 한 장 내려와서 정사진을 한 장 한 장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무수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 장치입니다. 당대 최첨단의 기술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풍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에디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찍혀진 컨텐츠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1인 관람 방식이었습니다. 혼자만 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이 영화라는 장치는 스크린, 이렇게 상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영화관에 모여서 다 함께 여기 스크린에 있는 영상을 다 함께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또 가장 큰 에디슨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런 걸 대중 관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그 영화 몇 편을 보면서 또 에디슨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타역의 도착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시오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들어오는 열차를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영화라는 장치는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찍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그냥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네. 일종의 뭐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요, 찍기는 이렇게 찍었지만 상영할 때는 다르게 상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상영기도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릴 수도 있었고 필요할 때는 되게 빠르게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영화관에서 루미에르 형제가 이 열차의 도착을 상영할 때는 이 빠르고 느리게 돌리는 걸 바꿔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영을 했습니다. 멀리서 열차가 올 때는 느리게 돌렸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쯤에서 열차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한테 더 큰 속도감과, 그리고 열차가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까봐 겁나지 않나요? 그런 충돌의 느낌을 더 사람들한테 강하게 주기 위해서 이 크랭크, 그러니까 영사기를 더 빠르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들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몸을 피하는 거죠. 가짜인 걸 알지만은 순간 빠르게 오니까 나도 모르게 몸을 피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휴고라는 영화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휴고라는 영화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공장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루미에르 형제의 아버지가 필름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노동자의 모습들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만든 영화는 좀 많이 다르죠? 에디슨은 뭔가 연출이 많이 된 영화이고,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그렇죠? 일상의 풍경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를 기록하는 장치의 형태에 따라, 방식에 따라 찍혀지는 콘텐츠의 형태도 다르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만든 건 스튜디오 내에서만 찍었기 때문에 뭔가 연출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루미에르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 되게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물 뿌리는 정원사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정원사가 이렇게 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꼬마가 나와서 호수를 밟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꼬마가 도망가니까 정원사가 꼬마의 귀를 막 잡고 와서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혼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많은 영화학자들이 궁금해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왜 굳이 저기 도망가는 꼬마를 저기서 잡아서 때리지 않고 굳이 왜 가운데까지 끌고 와서 때릴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쵸? 저기 가서 때려도 되는데 굳이 앞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화 찍는 게 저기까지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는 연극이 있었어요. 연극이 가장 영화가 모방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때리면은 관객들에게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기 와서 때리라고 이제 연출을 했던 거죠. 고마워요. 잘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장 근접한 영역에서 표현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거에 맞는 표현의 방식들을 하나둘씩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특이한 건 이 소년이 나갈 때 객석을 봅니다. 진짜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영화사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점들이었습니다. 영화학자들이. 지금은 영화 찍을 때 저렇게 카메라를 보면요, NG예요. 그 장면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부러 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장면 볼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소년이 눈맞춤을 합니다. 관객들과.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거봐. 재밌지? 그런 겁니다. 그 관객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때 관객과 영화 속 등장인물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초창기 영화의 일종의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당시 여러분 영화관 가시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막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나요? 영화 볼 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의 영화관은 시끌시끌했어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녀는 조심해, 곧 있으면 물벼락이 얼굴로 쏟아질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정원장한테 막 이렇게 소리는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영화관에서 그 영화 속 인물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영화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 그 호수를 밟았던 소년이 객석을 향해서 눈웃음을 쳤던 거예요. 관객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미안합니다. 영어가 있어요. 이거는 1895년도 12월 18일에 한 신문에 실린 루미에르가 만든 그 영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날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그 기자가 이렇게 남겼어요. 이걸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화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읽어보시면 이 장치는 그러니까 시네마토그라프라는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장치는 정말 진기하고 독창적인 것이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그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평생 사진으로 기록해서 남길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정사진이 아니라 움직임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결국 죽지만 기록되게 되면 평생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죽음을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기록되어 있는 걸 그냥 기록이라고 보지 않고 생명이 기록된 걸로 당신은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장치는 초창기에는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장치로서 개발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살아있는 현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서 간직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람들은 영화를 생각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영화를 개발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산업이 계속 나아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시키고 바꿔나간 거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영화는 이야기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렇게 삶과 생명과 현실을 그냥 기록하는 장치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슨도 그래서 루미에르 방식으로 이렇게 스크린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 장치를 바꾸게 돼요. 이게 당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 역사에서는 1895년도 에디슨이 영화를 장치를 개발했던 1894년이 아닌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 장치를 개발했던 1895년도를 영화 탄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막심 고리키라는 문학가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막심 고리키가 처음으로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를 보게 돼요. 그리고 리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최초의 영화 평론을 막심 고리키라는 대문호가 남기게 된 겁니다. 막심 고리키의 첫 번째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 리뷰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난 바 그림자 왕국에 있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왕국은 뭘까요?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나는 지난 바 영화라는 왕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제목을 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기차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화죠? 조심하세요. 기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영상기를 되게 빠르게 돌린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어둠 속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 여러분의 몸을 으깨진 살점과 뼈조각으로 채워진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막 충돌한 느낌을 설명한 거예요. 그만큼 열차가 막심 고리키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왔다는 거고 그 충격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아까 사람들이 피했던 것처럼 상영관과 건물 전체를 산산조각 낼 듯합니다. 이 가상의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여러분의 의식까지도 약하게 그리고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라고 리뷰를 쓰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당시에는 영화를 있는 그대로 상영한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충돌과 스펙타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영을 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당대의 영화관은 이렇게 피아노 연주와 관객에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환호, 그런 게 뒤엉킨 되게 시끄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조용하지만 무성영화 시절에는 그랬던 곳이죠. 그리고 무성영화 시절에는 이렇게 스펙타클한 시각적 충돌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영화였습니다. 당대에는. 이야기가 있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무성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 영상이 없네요.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초창기에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또 다른 영화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벽 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들이 그냥 벽을 허무는 장치를 이용해서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진짜 영화적인 장면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보시면 압니다. 벽이 무너졌죠? 근데 이때 이 순간에
극장에 있는 상영 기사가 딱 이 순간에 상영기를 멈춰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부터 진짜 영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다시 상영기를 천천히 돌립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너무 일찍 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상영기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벽이 다시 조립이 돼요.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가지? 신기해서 어떤 사람은 스크린 뒤쪽에 가기도 했었어요. 뒤에 무슨 뭔가 장치가 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보신 바로 이게 바로 영화 장치입니다. 영화는 시간을 기록하고 움직임을 기록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해요. 거꾸로 돌릴 수도 있고 빨리 돌릴 수도 있고 더 느리게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라는 장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움직임을 기록해서 바꿀 수 있는 장치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됐던 거죠. 또 그리고 영화라는 장치는 가상의 체험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흥행했던 장르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 보시면 트래블 로그라고 있습니다. 여행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 나라 여행하면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영상 많이 올리죠? 그런 거의 영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버튼 홈즈라는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기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1903년도에. 그래서 각국의 도시들을 돌면서 이런 영화를 찍어서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버스에 트래블 로그라는 광고가 붙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버튼 홈스의 트래블 로그 회사가 내걸었던 광고 문구입니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 전 세계를 내가 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바로 눈앞에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가상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에서 활용한 되게 특별한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의 이름은 헤일즈 투어였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시면요, 극장 앞에 헤일즈 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여행기 영화가 출발할 도시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시카고, 파리로 출발합니다. 그런 식의 목적지가 영화 제목처럼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관의 내부가 뭐처럼 생겼을까요? 기차나 전차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기 영화는 맨 기차 앞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찍었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느낌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던 거죠. 혹은 전차,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어서 전차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극장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차를 진짜 탄 듯한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영화관의 그 설계도입니다. 바닥면에 밑에 뭐가 있나요? 바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덜컹덜컹덜컹 소리로 내고 전차 움직이는 그 느낌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리도 나고 느낌도 나죠. 그래서 영화라는 체험을 완전히 일종의 전차라는 모빌리티 테크놀로지로 바꿔낸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였습니다. 이러한 전차 가는 소리도 들으면서 스크린 앞에 있는 도시 풍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될까요? 가짜지만 가상으로 어느 지역에 전차를 타고 여행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영화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상의 체험을 고스란히 재현해주는 그러한
놀이문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어디를 간다, 전철을 타고 구경한다라는 경험만 있을 뿐이죠. 나중에 영화가 이야기를 갖게 된 건 정말 나중의 일입니다. 한 1907년도, 8년대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이렇게 풍경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 영화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파리에서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때 열기구 시네오라마라는 장치가 등장해요. 360도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촬영 기사들이 실제 열기구를 타고 찍었어요. 대신 카메라를 총 10대에서 12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열기구를 타면서 영화를 찍어요. 그걸 그대로 영화관에 와서 상영을 합니다. 그럼 관객들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될까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가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9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그때 포스터예요. 그때 출품됐던 또 다른 하나의 영화 장치였습니다. 자이언트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장치인데 이건 누가 개발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루미에르 형제가 이 장치를 출품을 했어요.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루미에르 형제입니다. 작죠? 작다는 그만큼 이 스크린이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루미에르 형제가 이런 스크린을 만들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가상의 체험. 더 현실처럼 영화를 보이게 하려고 스크린을 더욱 크게 만든 겁니다. 아까 이것처럼.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누가 형이라고 그랬죠? 오기스트가 형이고 루이가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그 커다란 사진 속에서, 스크린 사진 속에서 누가 오기스트고 누가 루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왜 오른쪽이에요? 형이 좀 등치가 더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그래서 이분이 오기스트고 이분이 루이입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는 가상의 체험을 만들어내는 게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루미에르 형제도 더 스크린을 키우는 방식으로 영화관을 가상 체험의 현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가로 30m, 세로 23m짜리 스크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IMAX 영화관 가보셨나요?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 장치는 20세기의 영화 문화를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0세기의 영화 문화는 영화라는 것을 영화관에 가서 다 함께 보고 다 함께 웃고 다 함께 울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의 대중 문화로서의 영화. 그게 20세기 영화 문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이러한 장치 때문이에요.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상영하는 방식이었다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20세기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했고요. 근데 에디슨은 이때 이걸 만들었지만 1년 후에 이 장치를 모두 다 폐기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루미에르가 그랬던 것처럼 상영 방식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이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성공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장치를 만들어냈다면. 왜냐면 오늘날 우리 영화관 가기보다는 영화를 더 어떻게 많이 보나요? 컴퓨터로 보거나 휴대폰으로 보거나 TV로 보지 않나요? 대부분 많이 같이 봐야 두세 명 그렇지 않나요? 혼자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넷플릭스처럼. 그렇죠. 에디슨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키네토스코프라는 이 장치가 바로 혼자 보는 장치였습니다. 혼자만. 근데 너무 일찍 만들었던 거죠. 1894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대중의 시대였기 때문에 에디슨이 만든 이 장치는 선택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같이 무엇인가를 보는 걸 좋아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에디슨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 과거 한 100년 전에 에디슨이 만든 이 장치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21세기 영화의 문화를 만들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시작을 알리긴 했지만 루미에르가 먼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에디슨이 나중에 우리가 21세기 경험한 이런 것들을 좀 일찍 더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